안녕하세요. 저는 39살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중년이 가까워지다 보니 어지간한 일은 웃어 넘기고 별일 아니라며 애써 덮고 지내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시댁과의 문제에서는 말하지 않고 참는 일이 미덕처럼 여겨지다 보니 감정을 숨긴 채 사는 게 자연스러워졌네요. 그래서 결혼 10년 차가 되도록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잘 참으며 지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 자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억누르고 속마음을 감추며 살아왔는지 이제서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랍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참 많은 망설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운 가정사를 밖으로 꺼내놓는 게 맞는 건지 고민도 많았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무거운 돌을 안고 사는 것처럼 가슴 한구석이 늘 답답했습니다. 한 사람의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딸로서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웠기에 더는 혼자 짊어지고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혹시 저처럼 할 말 못하고 속으로만 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사연이 아주 작게나마 위로가 되어줄 수 있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연애 시절 자기 가족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곤 했어요. 아버진 과묵하지만 자상한 분이고 어머니는 깔끔하고 단정한 성격이셔.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무뚝뚝하지만 정은 많아.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네요. 그러다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려던 3월 초, 그날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나네요.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레 머리를 손질하고 단정한 치마 정장을 입었어요.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회색빛 치마에 깔끔한 흰 블라우스를 입고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우습다는 듯 이렇게 말했죠. 괜찮아, 너무 긴장하지 마. 며느리감 데려가면 우리 부모님 아마 되게 좋아하실 거야. 그래도 처음 뵙는 자리라 그런지 너무 걱정돼. 나 오늘 어때 보여? 괜찮다니까 그러네. 내 말 믿어봐. 그러더니 망설임 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반긴 건 시아버지셨어요. 키가 무척 크고 편안해 보이는 표정이 인상적이셨죠. 눈가에는 잔주름이 많았고 입꼬리엔 늘 미소가 걸려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날 거실로 들어서는 저를 보고 한 걸음에 다가와 손을 잡고 말씀하셨네요.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했죠. 잘 왔어요. 그 말씀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시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은 오래전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떠올리게 했고 괜히 울컥한 마음까지 들어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따뜻한 인상의 시아버지와 사뭇 다르더군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단정한 외모에 염색이 잘 된 짙은 갈색 단발머리에 깔끔한 가디건과 주름 하나 없는 바지를 입고 계셨지만 표정은 무척 딱딱했습니다. 시댁에 인사드리러 오는 애가 저런 치마를 입나? 좀 짧은 거 아니니? 첫 인사도 끝나기 전에 들려온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치마는 분명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데 시어머니가 생각지도 못한 꼬투리를 잡으시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나서서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어요. 엄마, 저 정도면 단정한 거죠. 저것보다 더 얌전한 치만 수녀복뿐일걸? 그래도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 계속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화장을 참 진하게 하네? 우리 지훈이는 화장 안 한 얼굴이 더 좋다고 하던데. 그 말씀에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평소보다 신경 쓰느라 그렇게 됐나 봐요. 저도 진한 화장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음부턴 조심하겠습니다. 저로선 최대한 예의 있게 반응한 것이지만 시어머니는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차며 고개를 저으시고 거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계속 저에게 말을 걸어주시며 긴장을 풀어주려 하셨고 제 앞에 반찬을 끌어다 주기도 하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데 왜 젊은 사람 입에도 맞을지 모르겠다. 그 다정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식사 내내 저를 조용히 지켜보시다 마뜩잖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깨작거리는 건 밥해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너처럼 밥 먹다간 들어오던 복도 다 나가겠구나. 저는 순간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먹성이 좋은 편인데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어머님 솜씨가 좋으셔서 음식 다 맛있어요. 그러면서 억지로 밥 한 공기를 다 먹어치우고 채기가 있어 혼났네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한참을 말없이 있자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좀 예민하시긴 해도 나쁜 분은 아니야. 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금방 익숙해질 거야. 그렇게 저를 다독였지만 불길한 예감은 지울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와는 대조적인 어머님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았죠. 그리고 결혼이 단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깊이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만남이 앞으로 펼쳐질 제 결혼 생활의 예고편이라는 것까진 미처 깨닫지 못했네요. 몇 달 후 결혼해서 처음 맞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며느리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실감했어요. 평소와 달리 집안은 들뜬 분위기였고 시어머니는 잔뜩 예민한 표정으로 부엌을 휘젓고 계셨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단정하면서도 편한 옷을 골라 입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러고는 불이 나게 주방으로 들어서며 물었죠. 어머님, 뭐부터 할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주걱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넌 시집 온 게 언젠데 아직도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니? 이제 좀 알아서 척척해야지. 내가 일일이 알려줘야 움직일 거야? 순간 시어머니의 짜증스러운 타박에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 맞는 명절이라 긴장해서 물은 것뿐인데 어머님은 마치 오래 참았던 불만을 쏟아내듯 날카롭게 쏘아붙이셨죠. 그때 명절 음식을 도와주러 온 작은 시누이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눈짓으로 싱크대를 가리켰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그러고는 서둘러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이 마음은 자꾸만 무거워졌어요. 솔직히 그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님은 평소에도 저의 작은 실수 하나하나까지 깐깐하게 지적하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세상 가장 멍청한 인간이 된 것 같아 자존감도 무너지고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오후가 되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아버님이 장남이시라 시댁으로 친척들이 다 몰려오는 바람에 저도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종종거려야 했죠. 음식 차리고 치우길 반복하며 어르신들 식사를 준비해 드리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어머님은 계속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꾸짖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가시고 식구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하지만 전 조용히 부엌에서 남은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등 뒤로 조심스레 다가오는 발소리가 나더니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네요.
세아가 잠깐만 밖으로 나와 볼래? 그러고는 조용히 절 작은 마당 쪽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큰 시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기에 저희가 빠져나오는 걸 못 보셨던 것 같네요. 그렇게 마당으로 나온 시아버지는 시원한 캔커피를 내밀며 말씀하셨죠. 온종일 힘들었지? 내가 장남이라 우리 며느리까지 고생하는구나. 시원하게 커피 좀 마시고 이거 바꿔라. 그 말씀과 함께 하얀 봉투 하나를 손에 쥐어주셨어요. 아니 아버님 이게 뭐예요? 너 시집와서 첫 명절인데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시애비가 용돈 주는 거다. 명절 지나거든 백화점 가서 옷도 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거라. 어머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할 일인데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들도 같이 했고요. 걔네야 어릴 때부터 해마다 했던 일이고 친정에 제사도 없다던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고생이지. 가뜩이나 힘든데 너희 시어머니까지 딱 붙어 잔소리하니 죽을 맛이지. 그 사람도 마음은 안 그런데 이 손님들 들이닥치니 조급해져서 그런 거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아버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음이 터질 것 같아 참느라 혼났습니다. 온종일 무거웠던 마음이 아버님의 한마디에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저도 도움이 되고 싶은데 자꾸만 어머님 눈에 거슬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제 말에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캔커피를 따서 건네주셨습니다. 그런 뒤 억지로 절 위로하는 말 대신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셨죠. 그 손짓만으로 저는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아버님은 눈가를 훔치는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이 시집살이라는 게 네가 잘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야. 어른들 기준에 맞춰야 하니까 가끔 억울한 마음도 들 거다. 그래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보증하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네 편일 테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시어른 앞에서 감히 눈물을 보이기 싫었지만 그날만큼은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시아버지와 나눈 그 짧은 대화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긴 시간 동안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네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시아버지께 받은 이 따뜻한 위로를 꼭 갚아드려야겠다고요. 그 이후로도 저는 줄기차게 어머님에게 구박을, 시아버지에겐 따뜻한 응원을 받아가며 조금씩 주부로서의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금쪽 같은 두 아이도 얻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라일락 향기가 바람을 타고 살며시 날아오던 유난히 아름답던 그날에 저는 시집와서 가장 가슴 아픈 소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한숨 돌리려던 그때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전화하셨더군요. 너희 시아버지 쓰러지셨다. 지금 의식 없어. 빨리 와야겠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그만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듣자 정신이 아득해지고 몸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으며 다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얼마나 손이 떨리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는지 모르겠네요. 잠시 후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도착해보니 두 손을 모은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언제 도착했는지 남편도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 곁에 서 있더군요. 시어머니의 눈가엔 벌써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얼굴 가득 평소엔 보지 못했던 공포와 절망이 짙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가까스로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버님이 왜? 그러자 남편이 비통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아버지가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나 봐. 고혈압 약을 잘 챙겨 들고 계셨는데. 남편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말투로 상황을 전하더군요.
급성 뇌출혈입니다. 안타깝게도 골든타임을 한참 놓치셨어요. 쓰러져 계신 시간이 길고 출혈량도 많아 뇌 기능이 거의 정지됐습니다. 이 상태로는 회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온몸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아버님은 아이를 데리고 봄나물도 캐고 고구마도 심으러 가자며 웃으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인자하게 웃으며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실 줄 알았던 분이 딱딱한 병원 침대에 누워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네요. 아버님은 왜인지 모르게 슬프고도 어두운 얼굴로 의료기계들의 의지에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중환자실 창밖에 서서 바라보는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아버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발 이대로 떠나시면 안 돼요. 이미 두시 놓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오열하고 있었고 남편도 제 목소리를 듣고 울음을 참기 위해 이를 악물며 버티는 것 같았죠. 그 순간 그때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같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중환자실 문에 매달려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통곡하시는 모습은 상상도 하지 못한 광경이었어요. 평소엔 단정하고 감정 표현이 거의 없던 시어머니였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여보, 당신 이러면 안 돼. 나한테 인사 한마디도 없이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끝내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더니 기절하듯 쓰러졌고 응급실로 실려가시기까지 했네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의아함의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까칠하고 강단 있던 시어머니가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에 아버님이 어머니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듯 했죠. 아, 어머님도 그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여린 여자였을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날 기절할 듯 슬퍼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의료진들까지 눈시울을 붉힐 정도였으니 그 슬픔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당시 어머니의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 진심을 의심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족들의 애타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끝내 눈을 뜨지 못한 채 저희의 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얼마 후 오열 속에 마련된 빈소에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놓였어요. 아버님은 늘 그러셨듯 사진 속에서도 따뜻하게 웃고 계셨죠. 그 미소를 보자 갑자기 밀려드는 상실감에 저는 또 정신없이 눈물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듣고 계시기라도 한 듯 울먹이며 말했네요. 아버님, 제가 너무 부족한 며느리였죠? 그래도 항상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그 사랑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부디 아버님이 제 마지막 인사를 듣고 떠나시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슬픔과는 비교도 안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장례식 내내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내신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님은 가까스로 조문객을 맞고 영정 앞에서 통곡하다 쓰러지길 반복하며 온 가족이 붙잡고 달래야 겨우 안정을 찾으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부부 사이는 정말 남들은 모르는 건가 봐. 어머님한텐 아버님이 전부였다는 걸 난 아버님이 떠나시고 나서야 알게 된 것 같아. 그러게, 아마 갑자기 떠나셔서 더 그런 걸 거야. 혈압이 높았지만 그동안 관리 잘해서 괜찮으신 줄 알았거든. 앞으로 어머님 더 잘 모셔야겠어. 그래야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아버님이 안심하시겠지? 제 말에 남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늘 무섭고 불편하기만 하던 시어머니가 그날 처음으로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만이 느끼는 동질감 같은 것이었겠죠. 하지만 어머님의 그 깊은 슬픔과 오열 뒤에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몇 달 뒤였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시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더 깊고 날카롭더군요.
그렇게 많은 이들의 눈물 속에 아버님이 떠나신 지 어느덧 일주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봄꽃이 피고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는 계절이 찾아왔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저에게 4월은 기쁨과는 거리가 먼 무척 잔인한 달이었거든요. 어릴 때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기일과 저를 아껴주셨던 시아버지의 기일이 정확히 같은 날로 겹쳤던 겁니다. 참 기막히고 잔인한 우연이죠. 결혼 전까지는 해마다 그날 친정에서 아버지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친정엄마와 함께 탕국을 끓이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준비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꺼내기 위해 애쓰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필 같은 날에 시아버지의 제사까지 겹치자 저는 두 분 중 한 분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가 됐죠. 헌데 그 해는 아버님의 첫 제사를 올리는 날이니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발길을 돌리며 속으로 친정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전해에도 시아버지의 상중이라 친정제사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게 마음에 걸렸지만 사정이 있으니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큰 시누이는 제가 친정에 못 가는 게 마음에 걸리는지 미안한 표정으로 입을 열더군요. 오이케, 작년에도 친정아버지 기일에 못 갔는데 올해도 못 가서 마음에 걸리지. 이번엔 첫 제사라 좀 그렇지만 내년부턴 꼭 친정에 다녀올 수 있게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그렇게 고마운 말을 해주셨고 남편도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겠다며 부엌을 어슬렁거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바쁘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희미하게 떨리면서도 애써 덤덤한 척하려는 엄마의 말투에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뜻밖의 소식을 전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어제 장에 다녀오다 넘어져서 오른쪽 팔을 좀 다쳤어. 뭐라고요? 많이 다치신 거예요? 병원은요? 그 동네 정형외과 다녀왔어. 다행히 완전히 부러지진 않았지만 금이 가서 당분간은 팔을 쓰기가 어렵다네. 그럼 아버지 제사 음식은 어떡해요? 안 그래도 그게 걱정인데 누구 부탁할 사람도 없고 너도 시댁 제사 있잖아. 그래서 그냥 올해는 간단히 국 하나랑 밥만 놓으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전해에도 엄마 혼자 쓸쓸하게 제사를 지냈을 텐데 1년 후에는 아예 음식장만도 제대로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출가 외인이라고 친정아버지를 너무 등한시한 것 같아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잠시 고민하다 큰 시누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형님, 사실은 저희 친정엄마가 팔을 다치셔서 음식장만을 못하셨나 봐요. 아버님 제사 음식 얼른 해놓고 잠깐이라도 친정에 다녀오면 안 될까요? 아이 그래? 사돈 어르신 마음이 안 좋으시겠다. 여긴 우리가 있으니까 그냥 친정으로 가.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아니에요. 저희 친정도 제사 늦게 지내셔서 음식장만 끝내놓고 가도 여유 있어요. 가서 몇 시간만 일하고 아버님 제사 시작하기 전에 돌아와도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얼른 준비할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육전부터 탕국, 나물 반찬 3가지, 북어구이, 도지락 볶음까지 기름 냄새가 옷에 배고 손끝이 얼얼해질 때까지 쉼없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큰형님도 열심히 도와주셨고 남편도 말없이 설거지를 해줬죠. 그래서 오후가 지나기 전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을 거의 다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고 어머님이 안 계신 틈을 타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네요. 가서 대충이라도 몇 가지만 준비해드리고 바로 돌아올게.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누나도 있고 음식도 미리 다 준비해놨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서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신발을 신으려던 그때였어요. 안방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오더니 제가 손에 들고 있던 차키와 지갑을 낚아채듯 빼앗으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놀라서 얼떨결에 멈춰섰죠. 시어머니는 차키를 꼭 쥐고 입술을 꼭 다문 채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려는 거야? 목소린 낮았지만 안에 감춰진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네요. 어머님, 제사 음식은 이미 다 해놨거든요. 큰형님도 계시고 실은 저희 친정엄마가 팔을 다치셔서 아버지 제사 준비를 못 하셨다고 해서요. 제가 잠깐만 다녀오면 안 될까요? 음식만 몇 가지 해놓고 아버님 제사 시작 전에 얼른 돌아올게요. 뭐? 잠깐만? 시어머니의 목소린 분노가 섞인 듯 한껏 높아져 있었어요. 눈썹도 치켜 올라가고 볼은 달아오른 듯 붉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막말까지 터져 나오더군요. 어딜 며느리가 15세살을 쌩까?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갑게 느껴지고 시어머니의 말이 마치 송곳처럼 날카롭게 날아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까지 더듬으며 대답했네요.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음식은 다 해놨고요. 상도 차릴 수 있게 준비가 다 됐거든요. 음식만 삐쭉 해놓으면 그게 제사 준비 다 한 거냐? 시어머니는 차키를 손에 든 채 방 쪽으로 향하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은혜를 몰라도 정도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제사 앞두고 몰래 친정으로 도망을 쳐? 그것도 첫 기일에. 이러니 된통 시집살이를 시켜야 며느리 본분을 배우고 정신 차렸을 텐데 그저 잘해주기만 하니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지. 저는 당황해서 망설이다 시어머니를 따라가 문 앞에 서서 애원했습니다. 정말 잠깐만 다녀올게요. 여기서 차로 20분이면 가는 거리라 얼마든지 제사 시작 전에 돌아올 수 있어요. 안 된다는 말 못 들었냐? 지금 나가면 너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일 생각하지 말아라. 그 협박에 가까운 말에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랐는지 시어머니는 계속 거친 숨을 몰아쉬고 저를 쏘아보며 말씀하셨네요. 오늘이 시아버지 첫 제사인데 그걸 두고 나가겠다고? 하나뿐인 며느리가 그 모양이니 죽은 사람이 편히 눈을 감겠니? 그 말은 시아버지를 향한 제 마음을 전부 부정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분을 그리워하고 존경했는데 말입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베풀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간직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진심마저 외면당한 기분이었죠. 어머님, 저 아버님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그래서 음식 준비도 미리 다 해둔 거고요. 친정에는 엄마가 팔을 다치셔서 혼자 음식을 못 하시니 잠깐 가서 나물이라도 볶아놓고 오려고 한 거예요. 아버님 제사 시작 전에 오려고 했는데 저는 목소리가 떨려와 말을 제대로 끝내지 못했습니다. 울음을 삼키느라 목이 따끔거리고 손까지 차가워지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미동도 없더니 오히려 냉정하게 말하셨습니다. 그럼 네 친정에 가서 아버지 제사나 지내. 이 집 며느린 하지 말고. 시아버지보다 친정아버지가 먼저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단지 제사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제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감당해왔던 수많은 희생과 침묵이 그 한마디로 무시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서 있었다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지갑과 차키를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채 방문을 잠그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닌 마지막 쐐기를 박듯 차갑게 한마디 하더니 돌아서셨죠.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행동해라. 그 말은 일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행을 포기한 채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야 했죠. 그리고 말없이 제사에 사용할 용품들을 꺼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어쨌든 그날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기일이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하기로 한 겁니다. 잠시 후 깔끔하게 상차림을 끝낸 저는 마지막으로 상에 올릴 물건을 꺼내기 위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제가 가져온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고 상자를 열자 낡은 시계와 공책 그리고 작은 손수건 같은 것들이 보였죠. 그건
다름 아닌 그날의 주인공인 아버님이 사용하시던 유품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잠시 아버님에 대한 추억에 눈시울을 붉혔죠. 그러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밖으로 나갔어요. 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어머님은 상차림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지적하셨고 계속 참고 있는 저를 시누이들이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 사소한 문제엔 화낼 여력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제사가 시작되는 것을 지켜봤네요. 남편이 정성껏 차려진 상 앞에서 정중하게 절을 올리자 곁에 선 시어머니가 아버님을 부르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지훈 아버지, 오늘이 벌써 일주기네요. 편히 있는 거죠? 시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눈가를 닦았고 가족들 역시 말없이 숙연한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제가 조용히 앞으로 나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낸 뒤 상 가운데에 올렸죠. 그건 바로 시아버지가 생전 사용하시던 낡은 휴대폰이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지만 그 상 위에 반드시 올라가야 할 물건이라고 전 확신했거든요. 그 순간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했습니다. 옳게, 그게 뭐야? 작은 형님이 조심스레 물었고 큰형님도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남편은 말없이 절 바라보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절 노려보다 신경질적으로 물으셨죠. 저건 너희 시아버지 핸드폰 아니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님이 버리라고 하신 아버님 유품 상자에 들어있던 거예요. 생전에 쓰시던 건데 오늘 저게 꼭 필요해서요. 핸드폰에 상에 올리는 경우가 어딨니? 그건 제사 예법에도 안 맞아. 얼른 치워라. 시어머니는 예민해진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안 돼요. 여기 아버님이 저희한테 꼭 들려주시고 싶은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저도 그걸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미심쩍은 눈초리로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가족들은 눈치를 살피며 말없이 절 바라봤고 저는 상 앞에 조용히 앉은 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가족 중 누구도 그 작은 물건이 1년간 감춰왔던 진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물론 진실이 밝혀지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몰아칠지 예상하고 있는 것도 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어색한 정적 속에서 작은 시누이가 저를 향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옳게, 아무리 그래도 제사상에 그런 전자기기를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시어머니도 호통치셨어요. 그래, 뭐 제사가 장난이니? 좋게 말할 때 당장 치워라! 하지만 전 여전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 이 자리가 아니면 아버님께도 우리 모두에게도 영영 못 들려드릴 것 같아서요. 그러고는 떨리는 손을 뻗어 핸드폰의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핸드폰에서 그리운 한 남자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분명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뒤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잔잔한 대화처럼 들리던 두 사람의 목소리가 이내 떨리기 시작했고 오가는 대화에 집안의 공기가 급속도로 빠르게 얼어붙어 버렸네요. 그 남자 누구야?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하고 그 새파랗게 어린 자식 만나러 다닌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뭐가 거짓말이라고 이 난리야? 지난번에 부동산 김 사장하고 밥 먹으러 갔다가 당신이 옆 동네 모텔에서 젊은 남자랑 나오는 걸 내가 똑똑히 봤다고? 이래도 거짓말할 거야? 나한텐 노래교실 간다더니 모텔이 노래교실이야? 잠시 녹음 속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아버님의 충격 발언에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린 건지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님의 말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냉정하고 뻔뻔하더군요. 그래, 만났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당신이 언제부터 내 일에 그렇게 관심 많았다고 갑자기 남편 노릇이야? 괜히 남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앞가림이나 잘해.
남일이라니? 우린 부부야.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가 있어? 당신이랑 사는 게 사는 거였어? 난 당신하고 말 섞는 것도 지겨웠어. 늙어서 남자 구실도 못하는 주제에 남편이랍시고 무게 잡고 잔소리나 늘어놓는 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 줄 알아? 뭐야? 그 말 뒤로 아버님의 호흡이 조금씩 거칠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문제가 생긴 듯 고통스럽게 말을 이어가셨죠. 그렇게 불만이 많았으면 말이라도 하지. 어떻게 그 어린 남자랑 그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그만 좀 해. 어린 남자든 늙은 남자든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인데? 골골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버티는지도 지겨워 죽겠는데 꼬투리 하나 잡았으니 또 날 얼마나 괴롭힐지 벌써 지겹다 지겨워. 내가 당신한테 뭘 큰 거 바라고 살았어? 그저 사이좋게 늙어가는 거 그거 하나 바랬는데. 웃기시네. 난 아까운 시간 당신 옆에서 낭비할 생각 없으니까 당신은 빨리 재산이나 주고 먼저 갈 길 가. 평생 빨래해주고 밥해줬으면 나도 그럴 자격은 있잖아. 당신 황천길 건너면 나도 홀가분하게 눈치 안 보고 돈 좀 마음대로 쓰면서 즐기다 죽어야 덜 억울하지. 누구 마음대로? 난 이 재산 당신한테 한 푼도 못 줘. 당신이 그 남자랑 바람 피우는 거 한순간에 유산은 내 자식들에게 다 돌아가도록 유언장 고쳐놨어. 당신이 돈 받으면 그 젊은 자식한테 다 퍼다 주겠지. 아, 그거? 내가 그럴 줄 알고 어제 금고에서 빼내서 다 찢어버렸어. 내가 그동안 당신 옆에서 개고생한 세월이 얼만데 그깟 종이 쪼가리로 내 돈을 뺏어간다는 거야? 뭐야? 당신 진짜 미쳤구나. 그 순간 녹음기 속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컵이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고 어쩌면 시아버지가 충격으로 물건을 놓친 것 같기도 했네요. 그 후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님이 거친 숨을 내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그러더니 다시 신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나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너무 어지러. 구급차 좀 불러줘. 구급차는 무슨 또 엄살이지? 지겨운 영감탱이. 죽으려면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빨리 죽어버려. 그러고는 둔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거칠게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정적, 그 정적 끝에 아버님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싶더니 이내 녹음이 끊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끝나는 순간 집안은 온통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어느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어요. 시누이들은 입을 틀어막았고 남편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소리치기 시작하더군요. 저건 조작이야. 지은이가 전부 꾸며낸 거라고. 내가 친정아버지 제사에 못 가게 했다고 저런 식으로 복수하려는 거라니까.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무시한 채 절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거 아버지 목소리가 틀림없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핸드폰 안에 저장돼 있던 거야. 녹음 시간은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이고. 제 대답을 듣더니 또 시어머니가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이야. 절대 아니야. 아버지가 그런 걸 남겼을 리가 없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귀를 막고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죠. 입술은 달달 떨리고 있었지만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내버려둔 채 남편이 조용히 절 불렀어요. 지은아, 자세히 말해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남편의 눈빛은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힘줘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 순간이 녹음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비밀을 밝히는 게 내가 아버님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아버님은 어머님의 부정을 증거로 남기고 싶어서 녹음을 시작하셨겠지만 그게 아버님 생전의 마지막 기록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겠지. 당신은 이 엄청난 일을 지금까지 왜 숨기고 있었던 거야? 사실 나도
아버님 빈소에서 어머님의 수상한 행동을 본 적이 있긴 해. 근데 그땐 혹시나 내가 착각한 게 아닐까 의심만 했었어. 그러다 며칠 전부터 기일이 다가오니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 그래서 상자에 담아둔 유품을 만지작거리다 이 핸드폰 녹음 파일을 발견한 거야. 작년에 유품 정리하고 어머님이 나한테 내다 버리라고 했던 것들인데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몰래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면서 아버님의 빈소에서 있었던 일과 처음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의 충격적인 순간을 털어놨습니다. 아버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저는 상복을 입은 채 숨죽여 울기만 했어요. 어머님도 영정사진 앞에서 연신 흐느끼셨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애타게 아버님을 부르셨죠. 그 모습을 보는 내내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한평생을 함께해온 부부의 마지막 작별이 너무나 슬프게 다가왔거든요. 시누이들도 저희 남편도 모두 조용히 슬픔을 함께 나눴고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물을 마시러 복도 끝에 있는 정수기 쪽으로 걸어가는데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조그맣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자기 왜 이제 전화했어? 어? 아, 나? 지금 장례식장이지. 아유, 며칠만 참아. 다 마치고 나서 신나게 파티하지 뭐? 이제 눈치 볼 것도 없고 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어. 그럼 알턴이가 10개 빠져도 이보다 후련할 순 없을걸? 그러면서 깔깔거리고 웃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너무도 귀에 익은 목소리였지만 통화 내용이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라 반드시 얼굴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벽에 숨어서 안에서 사람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화장실 문이 열리고 나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님이셨죠. 손에는 핸드폰을 쥐고 얼굴엔 조금 전 영정 앞에서 보여주던 눈물은 흔적조차 없이 입가에 살짝 웃음기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워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죠. 그동안 어머님이 보여주셨던 눈물과 절규는 도대체 뭐였는지 소름까지 끼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장례식이라는 자리가 또 가족이라는 틀이 저를 섣불리 움직일 수 없게 했죠. 더구나 정확한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그런 일을 넘겨짚어 떠들어댈 수는 없었던 겁니다. 며칠 뒤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와 유품을 정리할 때였어요. 아버님 서랍을 정리하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있던 물건이랑 거실에 떨어져 있던 아버님 핸드폰 잘 챙겨두셔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그런 건 다 버려. 지금 와서 그 사람이 썼던 물건 보며 기억 곱씹어봐야 마음만 아프지.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그냥 모조리 갖다 버리고 옷까지는 다 태워버려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다시 혼란스러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정 앞에서 기절할 듯 우시던 분이셨는데 며칠 만에 아버님이 남기신 물건을 모두 내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차마 그 물건을 버리지 못해 작은 상자에 담아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기일을 앞두고 아버님 생각이 나서 그 상자를 열어봤다가 기야 말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어떻게 그 진실을 밝혀야 할지 고민하다 아버님의 기일을 적당한 날이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사후 일주기가 되어서야 아버님 죽음의 비밀이 밝혀지고 어머님의 모든 거짓과 가식이 드러났습니다. 병원과 빈소에서 보여주던 그 눈물, 그리움, 통곡은 모두 연기였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시어머니는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내버려 둔 채 문을 닫고 나가 돌아오진 않았죠.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시아버지의 삶도 끝나버린 겁니다. 제가 구구절절 그간의 사연을 털어놓자 그 누구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큰 시누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몸을 떨고 있었고 작은 시누이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남편은 핏기 없는 얼굴로 아버님의 핸드폰을 바라보다 천천히 시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네요. 그러자 남편이 목소리를 높이며 재차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엄마한테 매달렸는데 엄마는 어떻게 죽어가는 아버지를 놔두고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결국 작은 시누이도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그냥 갑작스러운 뇌출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설마 아닐 거야. 그치 엄마? 그때 엄마가 구급차만 불러줬어도 아버진 돌아가시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큰 시누이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따지고 들었어요. 그 목소리엔 처절한 분노와 실망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무릎을 웅크리고 고개 숙인 채로 말이 없었죠. 그렇게 지옥 같은 밤이 지났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아이들을 챙겼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 아침이 밝았더군요. 며칠 뒤 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들은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유산 상속 자격 박탈을 위한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인의 사망을 예견하고도 도움을 거부한 사실, 그리고 유언장을 폐기한 행위는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말에 저희는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어머님께 벌을 드려야 한다고 형제끼리 뜻을 모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버님의 유지기도 했고요. 몇 개월 후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고인의 건강 상태가 위급함을 인지하고도 구조 요청을 무시하였으며 유언장을 고의로 폐기하여 유산 분할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민법에 따른 상속 결격자로 판단되며 고인의 재산은 피고를 제외한 상속자들에게만 분배함이 타당합니다. 그날 어머님은 법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에도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고 자식들도 더는 어머니를 부르지 않았네요.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났지만 연락이 끊어진 어머님이 어디로 향하셨는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누이들도 남편도 그 누구도 어머니를 찾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지인이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사진 속엔 산동네 허름한 쪽방촌 골목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 검은 봉투를 손에 쥔 한 노인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이분 너희 시어머님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은 분명 어머님이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너무도 변해 있었습니다. 정갈하고 깔끔하게 손질하던 머리칼은 다 헝클어져 있었고 늘 손끝까지 정리하던 분이 맨손으로 폐지 더미를 줍고 계셨어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지인이 어머님을 봤다는 그 산동네로 혼자 찾아갔습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을 따라 한참을 오르다 작은 공터 옆 허름한 단칸방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빨래를 널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어머님,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제 얼굴을 보자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시더니 천천히 몸을 돌리며 작은 의자에 앉으시더군요. 네가 여기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한없이 작고 허탈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사시는 줄 전혀 몰랐어요.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근데 세상이 나한테 벌을 주는 것 같더라. 어머님은 쪽문 너머로 보이는 폐지 수레를 가리키며 씁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거라도 밀어야 밥값이라도 벌지. 욕 먹어가며 설거지하러 다니는 걸로는 월세 내기도 빠듯해.
처음엔 나도 자존심이 있어서 못하겠더라. 근데 굶어보니까 자존심 같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 어머님이 만나던 그 남자는 그 사람 나 유산 하나도 못 받았다는 소리 듣더니 바로 연락 끊더라. 어머님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했지. 그땐 이렇게 후회할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두에게 외면당한 채 외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하지만 그 감정을 드러낼 순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저지른 죄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을 동정하지도 비난하지도 않기로 마음먹었네요.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무겁습니다. 하지만 진심 없이 살아온 이에게는 그 마지막이 더 외롭고 고된 법이라는 걸 어머님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부디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진실의 무게를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가 되었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